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바로 이날 광복절 직전입니다. 이번 광복절 유난히 말들도 많습니다. 네. 우선 뭐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이 광복회와 그리고 이 정부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광복절에는 물론 지난 광복절도 그랬습니다만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있죠. 이른바 광복절 특사입니다. 네. 젊으셔서 모르실 텐데 옛날에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알아요. 없죠? 네네. 근데 광복절 특사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광복절, 이번처럼 이슈가 많은 광복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이슈들, 사안들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죠. 새로운 미래 정병원 대표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새 엄청 더운데 어떻게 휴가 안 가세요? 아, 휴가를 못 갔어요. 아, 휴가를요? 예. 근데 요새는 휴가를 가도요. 너무 더워서 나오질 그래요? 못한대요. 식구들만 갔다 왔어요. 아, 제가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라고 하도들 그 권유를 많이 받는 바람에 예정이 없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 계획이 그 이 경선 중에 그 네. 본래 잡아놨다가 그냥 그 식구들만 먼저 갔다 오고 저는 이번에 휴가는 스킵하기로 했죠. 아이 뭐 휴가 뭐 내년에 가시든 내후년에 가시든 뭐 언제든 휴가를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지금 광복절 특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결국 복권이 됐는데 네.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요해왔다는 입장이고 대표님은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네. 걸로 압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왜냐면 2022년 12월 달에 1차, 저도 그때 사면복권이 완전히 됐고, 선거 실효라는 원천부여에 사면복권이 됐는데, 김경수 지사가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김경수를 그 사면복권하는 것은 민주당 분열용이다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광복절 특사 며칠 전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뜻이 가장 잘 통하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풀어와 주었던 정성호 의원. 이 정성호 의원님은 저하고도 가깝지만 이분이 그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시종일관 그 야권 분열용이다 하면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요로에다가 얘기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삼척동자를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성호 의원의 그의 목소리가 결국엔 이재명 그의 목소리와 도 일치할 텐데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복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야 뭐 당연히 그 김경수 지사가 지금 야권이 너무 일극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일극 체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 이번에 뭐 김두관 후보가 당 대표에 나가서도 뭐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그 새무리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같은 좀 잠재적인 이 대권 잠룡이 그 복권이 된다는 것은 야권 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선 문자 그대로 구심, 뭐 이게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대표님을 비롯해가지고 다 비명 쪽에 계신 분들은 탈당을 많이 하셨고 네. 실제로 민주당 내에는 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지극히 제한적인데 그거 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어도 뭐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 민주당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보다는 아하. 이 전체적인 민주 진영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대표도 그 이재명 그 개딸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때문에 졌다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써가지고 씌워가지고서 이낙연 대표를 상당히 많이 상처를 줬는데 그 부분도 다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범민주 진영의 이 대권 주자로서 여러 가지 이 분들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파이를 키워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이 전망하는 것은 결국 이른바 전 범민주 진영의 그 대권 구도는 친명 대 그 비명 연합군이 그 구도를 형성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시는 비명 연합군에는 당연히 새로운 미래, 거기에 조국 혁신당까지 그렇죠. 아우르는 것이죠. 예. 근데 이미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 모습이 그 100년 전에 그 히틀러 나치당의 그 모습과 흡사하고 이 그 히틀러라는 그 독재자의 그 등장의 전야와 같은 그런 것과 굉장히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또 특히 이제 그 이렇게 그 전당대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최고위원 선거들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최고위원들이 와서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이나 당에 대한 기여도 주장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명비요청과 경연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더 이상 저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지난 이제 18일 날 그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저는 사실상 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전통적인 민주당이 아니라 저건 이재명 당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쳤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럼 그 말씀은 민주당 내에서는 결코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성 회복이라는 것은 좀 찾아볼 수 없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다양성이라는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세우고 있는 이른바 그 나치의 그 게슈타프처럼 그 개딸들이 나서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가서 완전히 물어뜯어서 사람을 아주 멘붕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문화가 어느덧 생겼단 말이죠. 이건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 그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의 그 어떤 위상을 보면은 사실 박용진 대표가 물론 이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면은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커서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도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지만 그 당시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위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경쟁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맞섰다 그래가지고서 이 박영진 그 후보를 3번씩이나 경선 룰을 바꿔가지고서 결국은 떨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양성이나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정당 문화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최고위원 경선자들도 다 오직 이른바 이재명 그 창가만 부르는 쪽으로 이렇게 당이
획일적으로 변해버렸다. 이거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런 그 다양성과 민주성, 그리고 그 발언, 그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걸 얘기하죠. 요즘 민주당 출입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당이 달라졌어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원총회를 하면은 취재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귀에다 대고 벽치기라고 해서 그 벽에다 문에다 대고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저 의원들 쫓아가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취재할 필요도 없고 저 생각도 안 난대요. 왜냐면 너무나 일사천리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10월 대지진사,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10월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10월 달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최소한도 2개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데 역시 가정입니다만 만일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좀 흔들리고 그때 뭐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나 뭐 이런 분들,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그 공간이 그래서 좀 넓어질 거라고 보세요. 만일 그런 가정이 2개가 성립이 된다면. 저는 개딸들이 더 긴장해서요. 예. 이 어떤 운신이나 그 처신의 폭을 엄청나게 견제하리라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2개의 재판이 그 일반적으로 그 법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유죄는 그러나 법정 구속까지는 안 되고 일단 집행유예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본인이 더욱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더 궁지에 몰리면 더 악에 바칠 수가 있고 그야말로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격렬한 그런 정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정쟁이 아주 격심해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동교동 사저 얘기해 볼 텐데요. 여권에서도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얘기 안 내놓고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사저 문제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당연히 그리고 여전히 또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문시킨 그 의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근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고서 거기서 뭐 공사를 뭐 진행한다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제가 그 사저에서 긴급 책임위원회 최고회의를 하면서 그 사저 문제를 국민 앞에 보고하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게 2가지 점이 있어요. 국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지정 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6개월간 일단은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저가 보수가 되면은 국가유산 지정물로서의 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일단 보수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지금 급선무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2번째는 지금 사실은 거기 사저의 핵심은 뭐냐면 이효 여사 소유였는데 이효 여사가 명확하게 유언과 유서로 그리고 변호사가 입회한 서류에는 사저를 김대중 2.25 기념관으로 써라.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것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해준다면은 그 지원을 해준 부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그러니까 3분의 1은 사저의 기념관으로 쓰고 3분의 2 즉 3분의 1을 갖다가
이제 세 형제니까 곱하기 3하면 9분의 6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분의 6은 9분의 2씩 삼형제가 똑같이 분할해서 그 상속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김대중 2.25 기념관으로 쓰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 김대중 기념관으로 쓰질 않고 이것을 커피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본인은 민간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속성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관이 제일 좋죠.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일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으로 그걸 매입을 하자. 오케이, 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자, 그거 사저를 팔았어요, 민간한테. 그러면 민간한테 예를 들면 100억을 주고 팔았다면 그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걸 세금을 들어서 그 사신 분한 그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다시 산다면, 자, 그게 사실 그 집이 200억짜리가 되는 거고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이 가져갔으니까 그건 사유재산이 된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동교동 사저는 37년간 김대중 이후 여사님이 거쳐 하시면서 정말 한국 민주주의와 그 인권에 엄청난 기여한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 역사의 그 유산을 그 민간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애처로운 일이죠.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민관 영리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국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저는 정부나 서울시가 좀 큰 대승적 결단으로 1차적으로 좀 이것을 인수를 해서 그 관광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만큼 여러 가지 뭐 굿즈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수입 사업을 같이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재단에서 이제 모금 운동을 통해서 50억 지금 100억 중에서 50억은 다 세금으로 들어갔어요. 예. 상속세하고 양도소득세로. 그리고 이제 50억만 남아 있는데 50억 정도를 우리 재단에서 모아서 김대중 기념 사업 재단에서 모아서 어느 정도라도 좀 벌충을 하는 지원을 하는 그래서 그런 김홍걸 방안을 전 하는 의원도 이제 50억을 내놓고 이 말씀. 그렇죠. 아니 그 이제 김홍걸 전 의원도 뭐 50억을 다 내놓으면 좋겠지만 50억이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내놓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유지를 다시 한번 되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이 가장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거 아들내미가 50억, 100억에 팔아가지고서 50억 챙겼는데 그걸 갖다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사실 답은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런다면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의 사유물이라기보다도 이 국가의 공공 자산, 관광 자원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 피땀 어린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그 민주화 투쟁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국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인수를 하면 어떻겠는가 싶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삼 상도동에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네. 이게 상당히 부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유지가 안 돼서. 아,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어찌됐든 현재 여권이고 예. 김대중 대통령은 야권 진보 진영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왕년에 두 야당 지도자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양축을 이룬 분들이니까 이 두 개의 이번 기회에 두 개의 기념관을 한번
그 국가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도 답답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취임을 하고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현직 대통령이 본인이 명예회장을 맡았고 신현악 그 예. 전 총리. 총리를 그 회장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권노갑 비서실장을 불러서 그리고 그 당시에 달서구 초선 국회의원인 박근혜 의원을 불러서 권노갑 고문한테는 자네하고 내가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은 만큼 우리가 이것을 이 박정희 기념관을 만드는데 내가 명예회장을 맡을 테니 자네가 박근혜 의원하고 둘이서 부회장을 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회장을 맡아가지고서 당장에 국가 예산을 200억을 투입을 해서 그 지금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맞습니다. 기념관이 있죠. 예. 예. 그게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고 네. 최종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0억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내일 광복절 경축식 참석하시나요?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광복 회장님과 그 광복 그 유족회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들께서 지금 그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해서 예. 완전히 분기탱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참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진 입장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참석을 하려고 그랬다가 참석을 포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김경수 지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포용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모처럼 아주 현명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광복회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거 해묵은 이야기를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렇게 굳이 꺼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데 오히려 그 역이죠. 해묵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가 될 사람을 굳이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자리를 차라리 그 사람을 쓰고 싶으면 다른 자리를 주면 되지. 왜 하필이면 이 독립기념관이라는 자리와는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저렇게 우리 독립유공자와 광복회가 화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뭐 저 전대미문에 반쪽짜리 그 광복절 행사를 치러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한번 잘 그 판단을 하셔서 이 저 독립기념관장을 저는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김경수 사면복권하고 광복절 독립기념관장 다시 사과하고 취소하고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5% 이상 올라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이상 올릴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사실 새로운 미래도 제가 볼 때에는 뭐 거기 동교 인사들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민주당에 있어서의 적통성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되는데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맞물려서 이분이 지금 독일에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미래는 어떤 이 야권에서 역할과 스탠스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예, 제가 뭐 어쨌든 새로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제 당 대표를 맡아서 이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초고도 비만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움직이기가 곤란한데 그것이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으면 건강성이 있는데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치 못한 초고도 비만이어서 저거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좀 균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사면복권이 그런 그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180석 이상의
그 초거대 야당이 생겨나서 모든 것을 다 이른바 방탄 내지는 분풀이 이런 식의 이 의정 활동을 그런 식으로 집중하는 걸 보면은 개딸들이나 극렬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사이다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염증과 혐오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것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올 때 새누리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통 민주 야당 세력으로서 그리고 새롭게 정통 야당의 민주성을 상속받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이 정치 지형 변화에서 나름대로의 촉매제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범민주 진영이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 여름 더운데 더운 만큼 정치권도 진짜 더워요. 예, 그럴 때 또 우리 전병헌 대표님처럼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들이 균형 감각을 살리셔서 잘 균형을 잡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다닐 예정이신지 가실 예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같이 더우면은요 휴가지 가도 움직일 수가 없대요. 너무 더워서. 맞아요. 이 모래사장 밟아도 그렇게 뜨겁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어디 가시는 것도 기분 전환 삼아서 참 좋은데 집에 계셔가지고 또 이 휴가 기분을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행복은 만드는 겁니다. 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쨌든 덥지만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행복한 시간을 자꾸 만들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이 행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중 하나였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